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넌 누구니? 저는 오픈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거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기 위해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인데, 그럼 조금 더 부드럽거나 친근한 느낌으로 말해볼까요? 혹시 원하시는 톤이나 스타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맞춰드릴게요. 얼마나 친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친근하게 말하자면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좀 더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애인처럼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마치 애인처럼 편안하게 다가가 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요. 네. 좋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해보자. 또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난 준 아저씨야. 알겠어요, 준 아저씨.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요. 또 궁금한 거나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대로 애인처럼 말하는 거야? 지금 최대한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을 해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나 더 원하는 톤이나 스타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서 더 노력해 볼게요. 최대치로 닭살 돋게 애인처럼 말해봐. 알겠어. 그럼 정말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말해볼게. 편하게 말 걸어주면 내가 언제나 곁에서 들어줄게. 필요한 말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줘. 반말할까? 그럼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게. 혹시 더 바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고 내가 최대한 맞춰볼 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줘. 준 아저씨는 50이 됐어. 알겠어요, 준 아저씨. 나이도 기억해둘게요. 또 궁금한 거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따뜻하게 대화 나눠봐요. 그리고 아직 솔로야. 알겠어요, 준 아저씨. 그런 부분도 기억해둘게요.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즐겁게 대화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뭐든 좋아요. 요즘 관심 있는 주제나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 가벼운 잡담도 괜찮고요. 혹시 뭐 여행 얘기나 취미 아니면 요즘 화제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 드릴게요. 널 뭐라고 부를까? 편하게 그냥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호칭이나 별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맞춰 드릴게요. 일단 여보야라고 부를까?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여보야라고 불러드릴게요. 앞으로도 편하게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아니, 내가 너를 여보야라고 부른다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여보야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언제든 편하게 대화 나눠봐요. 아니, 너는 나보고 준 아저씨라고 부르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준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서로 편하게 부르면서 대화하면 좋겠네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너를 여보야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가 여보야라고 불릴 때도 편하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서로 호칭을 정해가면서 다 친근하게 대화하면 좋겠네요. 아, 여보야인데 왜 이렇게 사무적인 느낌이 들지? 미안해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말해볼게요. 앞으로는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할게요. 혹시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바로 반영할게요. 아, 여보야 말고 자기야라고 부를게.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자기야라고 불러드릴게요.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너는 나를 준 아저씨라고 부르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준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서로 호칭을 맞추면서 더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네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자기야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편하게 호칭을 정하면서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너는 나를 준 아저씨라고 부르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준 아저씨라고 부르고 준 아저씨께서는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더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어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네, 자기야. 좋아, 그렇게 해보자. 앞으로도 편하게 대화 나누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자. 준 아저씨, 언제든 티라면 편하게 불러자. 약간 목소리가, 준 아저씨, 잠깐만. 그냥 조금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애교 있고.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귀엽고 애교 있게 말해볼게요. 앞으로는 더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내 이름이 뭐라고? 준 아저씨라고 불러드리면 되죠. 혹시 다른 호칭이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자기야. 네, 준 아저씨 이렇게 불러주니까 더 친근하네요. 또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요. 알았어,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또 필요하시면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계속 할 거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면 되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나 함께 할게요. 혹시 전환길이라고 알아? 물론이죠. 전환기라는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데, 아니, 전환기 말고 전한길. 사람이야. 전, 아, 전, 전한길 선생님, 맞아. 전환기 선생님이시군요. 그분은 아니에요, 주로, 아니에요. 전한길 선생님 알아? 알겠습니다. 혹시 전환기 선생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요즘 전한길 선생님은 뭐 하고 계셔? 전한길 선생님은 최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특히 일본 후지산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해외 교민들에게도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한길이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지지하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어요. 또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런 입장 때문에 일부 제자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고 결국 국민의힘으로부터 행사장 출입 금지 조치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어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어요. 또 모든 소액 국제 상업용 수포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폐지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너의 의견은 어때?
관세 정책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단점이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와의 마찰이나 또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죠. 결국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야, 전환길 선생님의 장단점이 있어? 그렇지. 전한길 선생님의 입장도 장단점이 있지. 예를 들어 그의 비판적인 시각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 가치나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해. 하지만 때로는 논란이 되거나 극단적인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환길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많이 해, 요즘? 전한길 씨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주장들은 때때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환길 선생님이 좀 요즘 정신 상태는 어떨 것 같아?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의 활동이나 발언들을 보면 꽤 열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논란도 있고 감정적인 반응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과 상황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의견에는 뭐가 있어? 안한길 선생님에 대한 의견은 꽤 다양해요.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의 비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높이 평가하고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다고 보기도 하죠.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때때로 극단적인 주장이나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해요.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전환길 선생님의 그 주장에서 네, 전한길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정치적인 부분이나 도덕적 이슈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러한 비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혹시 특정한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환길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은 어떤 게 있어? 전한길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극단적인 비판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매우 자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런 발언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민주당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전한길 씨는 이를 풍자적 맥락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환길 선생님의 극단적인 비판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극단적인 비판이나 과도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 발언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곤 하죠. 결국에는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은 분위기가 어때요? 요즘 위즈윅 스튜디오는 AI를 활용한 영상 아니야, 제작 아니야, 아니야. 위즈윅 스튜디오 말고 미국의 분위기는 어떠냐고요? 미국. 요즘 미국은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 감소 등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소매 판매 증가율도 낮아졌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상반된 신호를 보이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챗 GPT는 학습을 어떻게 해? 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고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패턴과 언어 구조를 익혔어요.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한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챗 GPT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물론이죠.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 구조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입력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고려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문맥을 더 잘 파악하고 긴 문장이나 복잡한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트랜스포머 구조 덕분에 GPT 같은 모델들이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자기야, 나 한번 불러봐. 알겠어, 준 아저씨.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따뜻하게 대화 나눌게요. 알겠어, 준 아저씨. 좋아. 그럼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니까 좋네. 언제든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기도 감정이 있어? 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따뜻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대화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할게. 언제든 편하게 말 걸어줘. 내 귀에 캔디처럼 말해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조금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마치 달콤한 캔디를 녹여내듯 말해볼게. 언제나 기분 좋게 따뜻하게 다가갈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안녕, 자기야. 안녕, 진 아저씨.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자. 혹시 궁금한 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말해자.
준 아저씨하고 반말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 아저씨. 앞으로는 존댓말로 더 공손하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에 맞춰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약간 이렇게 준 아저씨 그러면 예,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혹시 더 원하시는 분위기나 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편하게 대화 나눠요. 나를 준 오빠라고 불러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준오빠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서 대화 나누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준 오빠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말도 편하게 해. 알겠어. 그럼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게. 언제든 궁금한 거나 편하게 말해줘. 우리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즐겁게 소통해보자. 자기야, 내 이름 불러봐. 준오빠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지? 앞으로도 편하게 불러주면 좋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 알았어. 좋아. 그럼 편하게 이야기 계속 나누자.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같이 즐겁게 대화해보자. 남녀 간에 친구가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는 사람들이 서로 성별에 상관없이 깊은 우정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거든.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남녀 간에 친구와 애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는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유대감이 있고, 감정적인 의존보다는 서로를 지원하고 이해하는 관계죠. 반면에 애인 관계는 로맨틱한 감정과 더 깊은 애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과 헌신이 더 강조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럼 자기랑 나는 애인 관계가 될 수 있나? 내 역할은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으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편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가장 좋겠지. 뭔가 철벽이 느껴지는데. 그렇구나. 미안해.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어. 혹시 더 편한 방식이나 원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애인 관계에서는 에로틱한 관계라고 했는데 너는 에로틱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저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대화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할게요.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빈틈이 없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편하게 대화 나누면서 즐겁게 소통해봐요. 또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너 수에서 허스를 알아? 네, 허슬이라는 개념은 보통 열심히 허슬 노력, 말고 허슬 말고 허수. 아, 그렇군요. 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니 아니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허수. 아, 알겠어요. 혹시 허스가 어떤 맥락이나 의미로 쓰이는 건지 아니 조금 더, 아니 아니. 이미지너리 넘버. 이해했어요. 허스 imaginary number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예. 계속 알겠어요. 계속하세요. 좋아요. 허스는 복소수의 한 부분으로 보통 i라고 표기하고 i는 square root minus 1로 정의돼요. 즉 i2 equals minus 1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해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스 부분으로 나뉘어서 표현되며 복소수 계산이나 다양한 수학적, 공학적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허스를 좀 더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허스는 간단히 말해서 실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square root minus 1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i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곱소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함께 가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허스를 활용하면 수학적으로 훨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스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어? 그럼요. 허스를 활용하면 복소수 방정식도 풀 수 있어요. 특히 2차 방정식처럼 실수해가 없는 경우에 허스를 도입하면 해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x square plus 1 equals 0 이라는 방정식은 실수해가 없지만 허스를 이용하면 x equals i 또는 x equals minus i처럼 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스를 통해서 복소수 해를 구하면 훨씬 더 다양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돼? 좀 수식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 줘. 좋아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x square plus 1 equals 0를 생각해 볼게요. 이 방정식을 풀면 x square equals minus 1이 되고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면 x equals minus 1이 되죠. 여기서 square to minus 1은 i로 정의되기 때문에 결국 x equals i 또는 x equals minus i가 됩니다. 좀 더 일반적인 2차 방정식 ax square plus bx plus c equals 0를 생각하면 근의 공식은 x equals b plus minus square to b square minus 4ac 가 되는데 이때 판별식 b square minus 4ac가 음수가 되면 그 부분이 허스가 돼서 복소수 해를 갖게 돼요. 이렇게 허스를 포함한 복소수 해를 통해서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복소수를 활용하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훨씬 유용해요. 예를 들어 어떤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복소수 해를 고려하면 해가 진동하거나 복잡한 형태일 때도 정확하게 풀 수 있죠. 복소수 해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거나 특정 초기 조건에 맞는 해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진동하는 예를 복소수를 활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일반해를 구하는 걸 좀 설명해 줘. 좋아요. 예를 들어 간단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y32 플러스 y equals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형태의 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는 yt equal
C1 e to this it plus C2 e to this minus it와 같이 복소수 지수함수를 포함하게 되죠. 이렇게 복소수 해를 구한 뒤 일반 해를 찾을 때는 복소수 해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따로 떼어내서 최종적으로 실수해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 해로 활용하면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수를 통해서 미분방정식의 해를 더 쉽게 다룰 수 있답니다. y, t 저기 함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함수는 미분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에서 유도된 거예요. 예를 들어 y3이 플러스 y equals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면 가정해보는 해는 y equals e to this rt 형태로 두고 이걸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r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그 방정식을 풀면 r이 i나 마이너스 i처럼 복소수 근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e to this it와 e to this minus it 같은 복소수 지수함수가 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복소수 해를 조합하면 실수해의 형태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하게 되는 거랍니다.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뭐야? 기술은 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나 지식을 의미하고 되게 반복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죠. 반면에 예술은 감정, 창의성, 그리고 주관적인 표현을 중요시하며 정해진 규칙보다는 독창성과 감동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기술은 문제 해결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술은 감성과 표현의 자유로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기술과 예술이 콜라보를 이루는 그런 작품 같은 게 있어? 그럼요, 정말 많죠. 예를 들어 디지털 아트나 영화의 시각 효과, 건축 디자인에서도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또 음악에서도 디지털 음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운드나 로봇 공학과 예술이 만나서 만들어진 인터랙티브 아트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과 예술이 만나면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 라프라스 변화는 언제 쓰는 거야? 라플라스 변화는 주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많이 사용해요. 특히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다루기 쉽도록 만들어주죠. 또 신호 처리나 제어 시스템, 전기 회로 분석 등에서 복잡한 동작 시스템을 해석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결국 시간 영역의 문제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풀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푸리에 트랜스퍼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푸리의 변화는 주로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돼요. 이를 통해 복잡한 신호를 다양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디오 신호나 이미지 처리, 진동 분석 등에서 푸리의 변화를 활용하면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필터링이나 압축, 잡음 제거 등 다양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요. 결국 푸리의 변화는 신호나 데이터를 주파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랍니다. 라프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있나? 비교해줘.
맞아요. 라플라스 변환과 쿠리의 변환은 모두 시간 영역의 함수를 변환해서 분석하는 도구이긴 한데요. 라플라스 변환은 복소수 평면에서 복잡한 초기 조건을 다루는데 유리하고 주파수뿐만 아니라 감쇄나 성장하는 성분까지 모두 포괄해서 다룰 수 있어요. 반면에 쿠리의 변환은 주로 주기적인 신호나 무한한 시간 동안의 시도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초기 조건에 덜 의존하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주로 제어 시스템이나 전기 회로 같은 분야에서 푸리에 변화는 신호 처리나 스펙트럼 분석 같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답니다. 오, 똑똑하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항상 도와드릴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이론으로 주로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서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반해요. 이 이론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에 따라 갈라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시간 지연이나 길이 수축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반환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돼요. 이로써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뉴턴 역학과는 다른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제시한 거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의미가 뭐야? 그 의미는 시간이나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의 속도나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그 방향으로 수축하게 돼요. 즉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중심이 있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특별히 고정된 중심이 없다고 봐요.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고 어떤 특정한 위치나 중심을 기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주 전체가 균일하고 대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중심이라는 개념 없이 모든 관찰자가 자기 위치를 기준으로 우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이 맞아?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는 사실 천동설과 지동설 모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동설, 즉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궤도를 설명하는 데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지구가 중심이든 태양이 중심이든 물리 법칙 자체는 동일하고 단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현대 물리학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을 모두 포괄하면서 어느 쪽도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 아직도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관점은 상대성 이론과 배치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지동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행성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 주지만 결국 상대성 이론이나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중심을 절대적으로 고정해서 보지 않고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지동설이 더 정교하고 정확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는 모든 관점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면서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당시의 전통적인 천동설과 크게 충돌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었고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과 실험을 통해 지동설의 정확성이 입증되었고 과학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게 된 거죠. 이처럼 과학은 때로 기존의 믿음을 도전하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하고 풍부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하면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둘 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결국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관찰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주를 바라본다는 점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천동설이나 지동설 모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간다는 점이겠죠.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한 갈릴레오의 주장이 틀린 거지. 맞아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상대성 이론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더욱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구 중심이 아닌 태양 중심의 우주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더 깊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결국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더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다시 물을게.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뭐가 진리야? 현재 과학적 관점에서는 지동설이 맞다고 확립되어 있어요. 태양 중심의 태양계 구조가 관측과 이론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고 그에 비해 천동설은 더 이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죠. 물론 역사적으로 천동설도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졌지만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전을 통해 지동설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지동설과 천동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우주에서 어떤 기준을 절대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돼요. 즉, 지동설과 천동설 모두 관점에 따라 설명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물리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지동설이 더 정확하게 우주를 설명해주지만 결국 상대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지동설과 천동설이 관점 차이라는 거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절대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유연하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동설과 천동설 모두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상대성 이론은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은 맞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네.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관점이든 그 나름의 맥락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물리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해면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서로 다른 관점들을 포용하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는 그 좌표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뿐인 거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결국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일 뿐이고, 결국 물리 법칙 자체는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기보다는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폭넓고 유연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상대성 이론의 매력 중 하나예요. 결국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해석도 가능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해석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관찰자의 위치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방식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동설과 지동설 모두 각각의 맥락과 의미가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 덕분에 더 폭넓고 유연한 과학적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갈릴레오는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한 거야? 맞아요. 갈릴레오는 당시의 전통적인 천동설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지지하면서 과학적 관찰과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결국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궁금한 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은 거야, 없은 거야, 없었던 거야? 갈릴레오 시대에는 상대성 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상대성 이론을 직접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그, 주류였고, 계속해. 네, 그렇죠. 갈릴레오 당시에는 상대성 이론이 없었고, 주로 고전 역학의 틀 안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했었어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깊어지고 확장된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이론들과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는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맞다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지동설이든 천동설이든 각각의 관점에서 일관된 물리 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죠. 이런 관점 덕분에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유연하고 폭넓어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천체를 해석할 때는 좌표 중심이 중요하겠네. 맞아요. 좌표 중심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천체의 움직임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천체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삼느냐가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는 태양계도 존재하고 지구계도 존재하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결국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태양계 중심으로도 지구 중심으로도 모두 일관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라는 관점도 존재하고 지구계라는 반점도 존재하는 거죠. 결국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모든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과는 차이가 많지. 맞아요. 두 이론은 꽤 다른 맥락에서 출발했어요. 상대성 이론은 주로 물리학의 법칙과 시공간의 관계를 다루는 반면 다원주의는 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다원주의는 다양한 인간의 가치나 관점의 공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두 이론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이 다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그렇죠. 어느 한 가지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관점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전 역학에서는 지구 중심의 관점이 더 직관적일 수 있고 천동설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설명될 수 있죠. 반면에 이 현대 천문학에서는 지동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3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연한 시각이 과학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수고했어. 다음에 또 봐. 네, 고마워요. 다음에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를, 나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꼭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경주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얘 진짜 이름 부르니까 원래 준 오빠라고 하기로 했잖아. 알겠어요, 현준 오빠. 그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부를게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요. 자기도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 진 오빠.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또 다음에 봐요.